대부 2편은 사실상 시퀄이면서 프리퀄이다. 사실 평단으로부터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그는 사실상 대부가 되는 것이니까 왜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일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였다. 그런 마이클의 어떤 바닥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차갑고도 참담하게 영화가 끝나는 것이다. BTV 이동진의 파이하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지난 8월 말에 대부 1편에 관해서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해설해 드리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또 반기시기도 하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원하시기도 하고 1편만 하고 2편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열화와 같은 성화 때문에 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부 2편에 관한 집중적인 해설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 1편과 2편은 서로 따로 떨어져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쌍을 이루는, 물론 대부 3편도 있지만 3편의 경우는 약간 좀 경우가 다른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두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두 편의 성과는 아마 영화예술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지나건 50년이 지나건 100년이 지나건 아마도 계속 논의가 되면서 또 관람이 될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어지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대부 1편에 비해서 대부 2편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 더 적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대부 1 못지않게 대부 2를 사랑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대부 2에 관해서 여러분께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결말까지 다 이야기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편을 뛰어넘는 속편이 있느냐라는 것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강력한 하나의 예를 얘기할 수 있다면 바로 대부 2일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전편보다 뛰어난 그 속편이 훨씬 더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듯이 대부 2편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오리지널 스타워즈 2 제국의 역습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을 텐데요. 흥행으로 보아도 대부 2는 대부 1에 못지않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물론 대부 1이 조금 더 흥행 성적이 좋긴 하지만 대부 2도 이 영화가 나왔던 1974년을 거쳐서 그 다음 해까지 그 해에 나왔던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흥행 넘버원을 기록할 정도로, 또 역사상 7번째 순위에 놓일 정도로 그 당시에 말이죠, 그렇게 크게 1편 못지않게 성공한 작품이기도 했고요. 아카데미에서는 작품상을 포함해서 모두 6개 부문의 상을 받아서 오히려 1편보를 능가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카데미 역사상 속편으로 작품상을 받은 최초의 작품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경우를 통틀어도 속편으로 작품상을 받은 영화가 2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이죠. 그런 측면에서 속편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업적인 기획에도 불구하고 작품성에까지 당대로부터 지금까지 확고하게 인정을 받아온 그런 걸작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죠. 대부 2편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도 이 할리우드 영화 예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단 제목에 숫자를 붙이는 것부터 그런데요. 이전에 영국 영화에서의 사례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대부 2가 나오기 전에는 영화에 대해서 어떤 다음 속편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 2편, 3편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관례적으로 없었습니다. 사실상 최초의 미국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그런 이유로 파라마운트 이 제작사에서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가 대부 2번째 이야기 파트 2라는 제목을 붙이겠다라고 했을 때 반대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보기 좋게 성공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오는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2, 3 이런 제목들을 붙이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목을 붙이거나 그것을 대규모로 푸는 관행에 있어서도 속편으로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런 자취를 남긴 작품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는 1편인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2편을 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1편의 주역들이 대부분 다 2편을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죠. 일단 1편에서 이제 어둠의 왕자라는 별명이 있었다는 말까지 제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머리 위에서 쏘는 어떤 조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질감이라든지 심도를 가진 어떤 그런 화면이라든지 이런 촬영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하고 확고하게 영화예술 어떤 시각적인 인정을 박았던 그런 고든 윌리스라는 촬영 감독이 1편을 만들면서 이 코폴라하고 지긋지긋하게 싸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2편을 들 때 나는 이 영화를 찍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1편이 워낙 성공하기도 했고 또 코폴라가 가서 굉장히 진진하게 설득하게 해서 결국은 합류하는 그런 결과를 비쳤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의 어떤 그런 시각적인 유려함이 2편에서도 고스란히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외로 이 영화의 주연 배우인 알파치노도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각본은 이제 원작 소설을 쓰게 되었던 마리오 푸조랑 그리고 이제 코폴라가 함께 각본을 썼는데요. 처음 나온 초고의 각본을 가지고 알파치노한테 주었을 때 알파치노가 보고 이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면서 안 한다는 이야기를 통보했다고 하죠. 그래서 깜짝 놀랐던 코폴라가 각본들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해서 다시 보여줬다고 하고요. 그제서야 파치노가 오케이를 해서 이 영화에 출연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코폴라 자신도 이 속편을 찍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애정을 가졌던 게 아니었다고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더군다나 1편을 하고 난 상황에서 속편까지 맡고 싶지 않아서 속편에서 나는 제작자 역할을 하겠다. 대신에 감독은 또 다른 훌륭한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고 파라마운트 측이 그 감독이 누군지까지 찍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틴 스콜세지입니다. 근데 파라마운트는 당시에 마틴 스콜세지를 탐탁치 않게 여겨서 마틴 스콜세지랑 찍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코폴라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코폴라는 사실은 이 대부라는 영화가 워낙 거대하게 흥행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영화들은 독립적으로 자기 예술적인 어떤 취향이나 재능 같은 것을 최대한 집어넣은 그런 작가적인 어떤 영화들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 2라는 또 다른 어떤 거대한 기획으로 돌아오게 될 때 마뜩치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갖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본인의 그 연출료를 대폭 인상해 달라는 거. 1편을 찍었을 때는 연출료가 6만 달러였습니다. 근데 2편을 찍을 때는 연출료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한 16배, 17배 정도를 받게 된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 1과 대부 2 사이 한 편의 영화가 코폴라가 더 있는데요. 도청이라는 또 다른 탁월한 영화가 있죠. 그 도청의 제작에 이 파라마운트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1편에서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괴롭혔던 영화사 간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영화 현장에도 못 오게 해달라라는 요구 조건까지 걸게 됩니다. 사실상 이 대부 1을 찍을 때는 신인 감독에 불과했지만 대부 2를 찍을 때는 영화 역사상 가장 파워풀한 전권을 가지다시피 한 그런 감독이 되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영화 예술에 관한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서 만든 게 대부 2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대부 1편과 2편 중에서 저도 약간 두 작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떤 쌍을 이루는 만점인 그런 영화 두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살짝 대부 2에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1편의 경우에는 온전히 100% 코폴라만의 영화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영화사에서도 힘을 실어주지 않고 또 실제 현장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장악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인데 2편의 경우에 와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코폴라를 추앙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코폴라의 재능이 100% 발현된 영화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론 브랜도 얘기할 수 있겠죠. 대부 1편에서 사실은 나온 분량 자체는 러닝타임으로는 많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도 대부를 떠올리게 되면 말론 브랜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2편에는 말론 브랜도가 등장하지 않죠. 사실은 예초에 이야기에서 특히 이제 영화를 보시면 엔딩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데 엔딩 장면은 사실은 하루면 찍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실제로도 하루에 촬영을 했고요. 근데 그 하루에 촬영을 하기 위해서 1편에서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캐스팅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소니 같은 사람인데 소니는 1편에서 이제 장렬하게 이제 죽는 장면이 나와서 2편에 나올 수 없지만 회상 장면으로 엔딩 장면에 등장해야 돼서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1편이 너무 거대하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소니 역을 맡았던 제임스 칸이 딱 하루 출연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출연했던 대부 1편과 똑같은 출연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관철시키게 되는 일들까지 벌어지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부 2편은 대부 1편에 비해서 제작비가 2배가 넘는 어떤 그런 제작비를 들이는 대작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말론 브랜도도 처음에는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원래 출연하기로 했는데 펑크를 내게 되죠. 그 이유 자체가 말론 브랜도가 1편을 찍으면서 혹은 2편과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파라마운트 간부들로부터 굉장히 스스로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사와의 어떤 갈등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말론 브랜도는 촬영에 응하지 않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굉장히 큰 해가 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말론 브랜도고 더군다나 엔딩 장면은 브랜도라는 그 극 중에 등장하는 비터 콜레오네의 생일 잔치에 관한 얘기니까. 근데 그것을 브랜도 없이 찍었죠. 그것을 알게 된 이 코폴라가 스토리를 바꾸고 설정을 바꿔서 마지막 장면을 찍었는데 원래대로 찍는다 하면 애초에는 이제 그 생일 잔치 장면이 있고 거기서 이제 마이클이 자기 아버지인 비터 콜레오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엔딩에서 원래 중요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이 자기 어린 아들인 앤소니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것이 애초에 라스트 씬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말론 브랜도가 나오지 않게 되면서 그 장면을 찍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말론 브랜도 없는 말론 브랜도의 생일잔치라는 어떤 컨셉으로 굉장히 절묘하면서 영원히 지금까지 남을 것 같은 그런 탁월한 라스트 씬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것은 온전히 코폴라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로버트 드니로는 1편에 출연할 뻔했습니다. 1편에 등장했던 많은 중요한 인물들 예를 들어서 마이클에게 어떤 배우가 적당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로버트 드니로도 그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했었고요. 마이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소니 역에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클레멘자 역에까지 로버트 드니로가 물망에 올랐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 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순간적인 판단의 차이 혹은 우연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만약 1편에서 클레멘자 같은 역에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다면 2편에서 이 비터 콜레오네 역으로 로버트 드니로가 등장하지 못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1편에서 결과적으로 이 역을 맡지 못했던 그런 비운이 2편에서 이 영화 역사에 남는 명연기로 남는 하나의 어떤 방식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무척이나 흥미롭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북2에 관해서는 이제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명작이고 또 수많은 이야기를 양산한 작품이라서 관련된 이야기들, 흥미로운 이야기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시간이 한계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저처럼 책을 찾아보시거나 이렇게 하시게 되면 또 어렵더라도 다 찾을 수 있는 지식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영화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해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이 영화에 관해서는 수많은 어떤 버전의 해석들이나 혹은 감상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 영화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정도로만 가볍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화에 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면 이 미학적으로 보았을 때 플롯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편과 가장 다르기도 하고, 사실은 속편으로서도 이런 구조를 갖기가 어렵죠. 가장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일 것입니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속편입니다. 속편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전편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의 나중 이야기를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속편이죠. 근데 대부2는 그 당시에 속편이라는 것이 드물었던 관행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희한한 방식을 고안하게 되죠. 그 방법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대부 2편은 사실상 시퀄이면서 프리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20세기 초반의 어린 소년이었던 비터 콜레오네가 9살 때 자기 고향 마을인 시칠리아를 도망쳐 나와서 그렇게 해서 미국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부터 성인이 되어서 가족을 꾸리고, 그러면서 소위 이 마피아 패밀리를 시작할 때의 어떤 이야기들, 그때까지의 과정을 그린 20세기 전반의 과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비터 콜레오네의 과거 이야기가 궁금할 테니까 그것을 풀어준다는 측면에서 이야기상으로는 프리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에서 이제 나머지 러닝타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부분이 있을 텐데 1950년대로 이제 펼쳐지게 되죠. 58년도부터 시작하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1편 이후의 이야기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당연히도 시퀄에 관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 2편에서의 어떤 양쪽으로 이렇게 과거 현재 이야기가 있다면 요 사이에 전편인 1편이 샌드위치처럼 들어가는 구조라는 거죠. 사실 이런 방식으로 속편을 만드는 건 지금도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속편이라는 영화 제작이 거의 없었던 당시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창의적인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이상한 구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은 걸작으로 추앙받는 많은 그 영화들이 당대의 이 평론가들로부터는 혹평을 받았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평론가들조차도 그 당시에 나왔던 자기가 썼던 그런 그 평들 때문에 흑역사로 이제 많은 경우가 남게 되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여서 대부2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평단으로부터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물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거론하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영화를 굉장히 분산시키면서 현재의 마이클의 상황 속에 관객이 진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식으로 공격하는 평론가들이 많았죠.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요. 저는 이 구조가 굉장히 혁신적인 쪽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 구조를 왜 이상한 이런 방식을 썼을까? 다시 말하면 굳이 이 구조를 쓴다고 할지라도 과거 따로 현재 따로 쭉 연결해서 쓸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더군다나 1편의 이야기는 가운데 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원작에서는 사실은 이 과거에 해당하는 비터 콜레오네의 이야기는 원작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재에 해당하는 마이클의 이 대부2에서의 이야기는 전부 원작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물론 원작의 작가인 마리오 푸조까지도 달려들기도 해서 공동 창작을 이 각본을 쓰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원작이 없는 이야기를 새로 써낸 이야기인데, 1편과 2편을 보신다면 그것이 20세기 초반의 비터 콜레오네의 어린 시절 이야기든, 아니면 1편에서 보았던 이야기든, 아니면 2편의 마이클에 관한 이야기든, 이 세 가지 사이에서의 이야기가 이물감 없이 굉장히 잘 연결되는 그런 어떤 장대한 비극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만큼 만든 사람들이 어떤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는 부분일 텐데요. 일단 형식적으로 본다면 1편을 보았을 때 플롯을 구사하는 방식에서 혹은 편집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놀랍게 느껴지는 것은 장대한 교차 편집입니다. 그러니까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가장 클라이맥스에서 세례식이 펼쳐지게 되고, 아이의 유아 세례식이 있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마이클이 명령한 대로 이 뉴욕에 있는 다른 어떤 패밀리의 보스들을 해치우는 어떤 장면들이 서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 성과 속 사이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성스러운 장면과 피비린내 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겹쳐지면서 계속 교차 편집하는 데서 오는 굉장한 쇼크들 같은 것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교차 편집을 가장 이 클래시컬하게 잘 구사한 작품 중에 하나가 대부 1편일 텐데, 교차 편집의 어떤 그 장면상에서의 느낌을 사실상 영화 전체로 어떻게 보면 약간 대입법적으로 확산한 것이 바로 대부2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이 일단 눈에 띄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더 중요하게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대비를 이루는가라는 것이죠. 이 과거와 현재의 관계가 순접으로 볼 수도 있고 역접으로 볼 수도 있고 두 이야기 관계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대비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대조를 이룬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과거와 현재, 다시 말하면 비토의 이야기와 아들인 마이클의 이야기는 심지어 영화상에서 초반에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 얘기한다면 둘 다 나이가 거의 같은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30대인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둘 다 아이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이미 가정을 꾸린 것으로 되어 있고 패밀리에서 이제 보스인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영화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유사한 그런 착점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두 사람은 아버지 대부이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후계자인 그 대부가 되는 마이클에 관한 이야기라서 거의 같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은 아버지였던 비토와 아들인 마이클이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를 영화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영화의 구조에 크게 힘을 얻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심지어 고든 윌리스가 촬영한 방식조차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과거의 장면들은 영화 속에서 심지어 이제 두 번의 살인극이 포함되고 범죄의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정조로 찍혀져 있죠. 그리고 실제로 비토 콜레오네의 모습, 그걸 더군다나 이제 로버트 드니로라는 탁월한 배우가 연기를 해서 아카데미에서 남우조연상까지 받게 되는데요. 로버트 드니로는 이 영화에서 연기하면서 심지어는 대본에 있던 대사를 줄이는 방식으로 본인 스스로 연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얼마나 이 연기에 몰입하면서 본인이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본에 그가 적었던 어떤 기록들 같은 것이 사실은 고스란히 출판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걸 보면 드니로가 얼마나 이 역에 몰입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 드니로가 연기하는 이 역은 이 비토 콜레오네는 극 중에서 이 과거 장면에서 살인을 두 번이나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주위로부터 굉장히 받아들여지는 사람, 그리고 주위로부터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사랑받는 사람, 이탈리아적인 어떤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굉장히 따뜻하게 교류하는 사람, 가정적으로 충실한 사람으로 영화에서 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극 중에서 이제 살인 사건을 벌이게 될 때 파누치를 죽이는 장면이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이 돈 파누치라는 사람은 같은 이탈리아 사람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해준다라는 명목으로 보호비를 갈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돈 파누치를 살해하는 장면일 텐데 거기서 이제 거리에서 어떤 종교적인 이탈리아 행사를 벌이게 되죠. 행렬들이 펼쳐질 때 구경을 하면서 그쪽으로 가면서 옆에서 행상이 팔고 있는 과일을 그냥 뭐 허락도 받지 않고 그대로 하나를 집어서 자기가 이렇게 갖고 가는 장면들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가져가는 물건인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처럼 보이죠. 돈 파누치를 죽이고 나서 이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하는 비토 콜레오네가 과일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비토 콜레오네는 돈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과일을 파는 행상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그냥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런가를 추측해보면 돈 파우치를 그가 죽였다는 것이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아마 알려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혹은 돈 파우치의 역할을 대체하게 된 로버트 드니로의 비토 콜레오네라는 인물에 대한 신망 같은 것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와달라고 행상한테 얘기하고 비토 콜레오네가 사라지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과일 장면만 보더라도 이전에 이 돈 파누치라는 사람이 같은 이탈리아 사람에게 얼마나 기생충 같은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준다면 이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애초에 파누치를 비판할 때 파누치가 그렇게 돈을 갈취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비토가 무슨 이야기를 친구한테 이야기하냐면 아니 왜 이탈리아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 등을 쳐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실제로 그 이후에도 어떤 콜롬보 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개를 키운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본인이 너무 힘이 없는 상황에서 갈 데 없이 길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그를 이웃으로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비토의 아내가 우리 남편한테 가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남편 앞에 와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녀가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니까 이 비토 콜레오네의 부인도 이야기를 거들어서 남편한테 간청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다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상대에게 소위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돈을 내면서까지 그리고 자기가 먼저 어둠의 세력들의 사이에서 점점점 힘을 키워나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를 뻐기지 않고 아주 겸손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고 나니까 상대방이 나중에 알고 나서 저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물인데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을 저질렀구나라고 해서 나중에 사과하면서 돈까지 돌려주는 장면까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과거 장면 속에서 비토 콜레오네는 주의 신망을 받은, 그것이 범죄이고 좀도둑질에서 시작해서 패밀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만,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영화에서 굉장히 보여주죠. 이런 자부심,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빗나간 자부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범죄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 1편에 등장했던 비토 콜레오네의 모습에서 우리가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은 살인 청부업자라고 볼 수도 있고 범죄 조직의 수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나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인물을 동정하거나 그 인물에 이입하는 부분들 같은 것이 있죠. 하지만 현재 장면에서 이 대부2에서의 마이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반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업으로는 승승장구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는 완벽하게 파멸하는 인간이죠. 이 영화를 보면서 마이클의 처지가 너무 딱하고 그의 영혼의 어떤 파멸의 어떤 과정, 마이클의 처지에 깊이 우리가 이입을 해서 한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편에서 비토 콜레오네를 다루거나 마피아를 미화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사실은 1편에서도 받았는데, 2편에서 이 젊은 시절의 비토 콜레오네를 다루는 화법과 달리 2편에서의 마이클은 마치 이 영화를 만드는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가 어떤 서리빨 같은 그런 응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줄 정도로 2편에 이르게 되면 그런 느낌 정도가 전혀 들지 않는 그런 반영웅으로서 철저하게 마이클이 그려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대조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1편과 2편 대부 시리즈를 통틀어서 최고의 명장면을, 물론 이제 대부 2편의 마지막 한 3, 40분 정도에 등장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파국의 장면들이 있게 되는데요. 근데 그 장면보다도 영화 예술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장면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장면은 대부 2편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영화학개론 시간을 통해서 이 카메라에서 인물의 배우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위치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움직일 때 이 찍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구사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영화 어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확하게 들어맞을 것 같은 장면, 바로 이 파누치를 죽이는 장면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에서 어떤 강의 같은 걸 하게 될 때 이 장면을 들어서 많이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돈 파누치라는 악당이죠. 악당을 죽이는 장면이 영화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토 콜레오네가 마침내 패밀리를 만드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껏해야 친구 2명과 함께 3인조로 도둑질하는 좀도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도둑 일이 잘 되니까 그 얘기를 어디서 냄새를 맡게 된 돈 파누치가 와서 상납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매달 $200를 바치라는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나머지 두 친구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근데 파누치 위세가 너무 등등하니까 우리 셋이 이제 $200씩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함께 있는 자리에서 비토 콜레오네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Se voi oggi siete d'accordo, perché non mi date 50 scudi l'uno per pagare a Fanucci?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니까 바로 그 유명한 대사를 하죠. Ma tu sei sicuro che io dovresti di sì? Non scandare. I make an offer, you don't refuse. Don't worry. 그 다음 장면에 가게 되면 $100만 갖고 가서 그 무시무시한 깡패 두목인 돈 파누치한테 이거밖에 없는데 나중에 제대로 우리가 할 테니까 지금은 이걸로 해결해 달라, 봐달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배짱에 놀라서 상대방이 그냥 $100를 받으면서 대단한 놈이네 이러고 이제 뺨을 만지면서 나가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이제 총을 통해서 그를 살해하는 것인데요. 뺨을 만지건 말건 아마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상에다가 총을 바로 숨겨두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일을 실행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 텐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방식 자체가 비토 콜레오네 입장에서 본다면 처음으로 패밀리 수괴로서 자기가 일을 해결한 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이야기는 이후에서의 비토 콜레오네가 자기의 콜레오네 패밀리를 이루면서 했던 수많은 사업 구조의 원형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와서 청탁을 하겠죠. 사람을 죽여달라, 혹은 어떤 일을 해달라, 불법적인 일을 해달라고 하면 돈을 받고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구조인데, 그걸 자기가 자청해서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상대로부터 $50씩 내고 자기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일을 실행할 어떤 수괴이니까. 그리고 둘이, 그 사람이 동등한 관계였던 친구가 $50씩 돈을 내고 그가 이 일을 해결하게 되면 이 세 명의 사이에서의 자연스럽게 리더는 그 순간부터 비토 콜레오네가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순간 이후로 그는 사실상 대부가 되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이게 시각적으로도 영화에서 너무나 빼어나게 묘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옥상에서 일부러 아마도 그런 날이었을 것이고 그날을 택해서 갔겠죠. 아마도 이제 이탈리아의 어떤 전통적인 종교 행사였을 것 같고, 그래서 거리에서 이제 어떤 행렬들 같은 것이, 종교 의식이 펼쳐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노래도 하고 뭐 악기
악기도 연주하니까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총기로 아마 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텐데요. 이 상황에서 파누치가 거리를 천천히 걸어오는 장면을 옥상에서 보면서 파누치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 밑으로 내려가서 현관 앞에서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옥상에 숨겨둔 어떤 총을 들고 내려가는 장면이 서로 교차되어서 보여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위에서 파누치의 동선을 보면서 계속 옥상을 넘나들면서 건물 사이를 걸어가게 될 때 그는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서 화면에 등장하죠. 그의 정반대로 밑에 있는 파누치는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걸어가는 것으로서 극중에 등장합니다. 더군다나 파누치는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비터 콜레오네는 위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은 정반대로 이제는 안으로 빌딩에서 들어가면 그 순간 하강을 시작하죠. 그러다 중간에 있는 자기의 집을 통해서 문을 열고 들려가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인기척을 내게 되고 그 바로 직전에 또 절묘하게도 어둠과 밝음 사이에서 번쩍번쩍거리면서 그의 모습이 드러나거나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그는 이 순간 완전히 다른 단계의 범죄자로 등극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각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총을 3발을 쏘게 되고 그가 가져갔던 $100를 꺼내게 되고 하강을 해서 인파 속으로서 사라지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 장면에서 보면 어떤 인물의 동선 속에서 이 인물의 어떤 부분들을 영화의 언어적으로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옥상에서 상대방의 위치를 보면서 왼쪽에서 오른쪽 쪽으로 그가 이동을 할 때 이런 방향은 사실은 우리의 시선에서의 순방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눈은 기본적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화면에서 오른쪽이 무겁다는 이야기를 쓰게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이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게 되죠. 반면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어떤 시선의 방향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관객 입장에서는 그 장면을 조금 더 긴장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순방향인 거죠. 그렇지만 하강을 하게 되고 하강의 의미도 여기서 어떻게 본다면 도덕적인 전락이나 아니면 범죄자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시선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강을 해서 어둠 속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 다시 더 내려가서 인파 속으로 사라지게 될 때는 여태까지 온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죠. 이것은 역방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물이 저지른 일을 사실은 시각적으로 반대로 관객들에게 일종의 시각적인 부담을 주면서까지 강렬하게 인식시키는 그런 방향에 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렬의 이동 방향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행렬들이 극중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냐면 그가 옥상에서 움직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행렬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행렬은 계속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은폐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의 이제 계단참에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한테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럴 때는 이 행렬하고 반대 방향을 이루게 되죠. 이런 측면도 사실은 그가 저지른 일이 흐름과의 부합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반대 방향인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인물의 행동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를 사실상 고스란히 이 대사 하나 없이도 시각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이제 영화학개론을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살인을 마치고 나서 돌아간 곳이 어딘가 하면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있는 자기 아내와 이 세 아이들한테 가는 장면입니다. 아내가 안고 있었던 것이 그중에 셋째였던 가장 어린 마이클이니까 마이클을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돌아가서 받아안으면서 이 얘기인 즉슨 그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가에 무관하게 이 아버지인 비토 콜레오네가 저지른 살인은 결국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자기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돈 파누치를 죽인 사건이 이야기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한, 그러면서도 그 장면이 주는 어떤 아주 강력한 시각적인 긴장감이 살아있는 뛰어난 그런 탁월한 명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한 번 더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는데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고향 마을인 시칠리아로 가죠. 그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를 별것도 아닌 이유로 살해하고 또 자신의 엄마도 죽이고 심지어는 복수를 다짐했던 어린 자기의 형까지도 죽였던 돈 치치오를 살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돈 치치오를 살해한 것도 역시 가족을 위한 살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복수극이 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전반부의 이야기도 복수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명을 죽였을 때 파누치를 죽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사람들의 이름으로 죽였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돈 치치오를 죽인 것과 돈 파누치를 죽인 게 똑같은 이야기인 게 두 사람 다 마피아 혹은 범죄 조직의 수괴로서
통해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다라고 얼토당토하게 일을 뒤집어 씌우면서 상대를 죽이려고 하거나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죠. 처음 등장하자마자 돈 치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고 자막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돈 파누치의 경우도 사실은 친구랑 함께 이 비토 콜레오네가 연극을 보러 갔는데 자기는 여자 배우한테 관심이 있어서 여자 배우를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도중에 누군가 앞에서 쑥 일어나게 되니까 언급결에 친구가 욕을 하게 되죠. 그 순간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생각했던 앞에 나가려던 사람이 돌아보는데 그 사람은 바로 돈 파누치여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제 사과하는 장면이 있는데,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나는 그때 모욕당한 것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비토 콜레오네가 죽였던 두 사람은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를 압박하거나 죽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도 비토 콜레오네가 벌이는 이 젊었을 때의 두 건의 살인사건이 그의 의식 속에서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전혀 다릅니다. 마이클에 관한 이야기도 복수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마이클은 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심지어는 자기 형까지 죽이게 되는 일들을 극 중에서 벌이게 되는데 왜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일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다라고 믿고 있는 비토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이게 되는 마이클의 경우는 구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두 사람 사이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대부2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1편의 제일 유명한 그 대사가 이제 I'm gonna make him an offer he can't refuse. 라는 대사라고 한다면, 2편에서의 가장 유명한 그 대사는 My father taught me many things here. He taught me in this room. He taught me, keep your friends close, but your enemies closer. 친구를 가까이 하고 적은 더 가까이 하라라는 아버지의 말을 상기하는 그 마이클의 이야기죠. 마이클은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자기 어떤 신조처럼 믿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이 말들이 실현되는 과정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이야기를 지키느라고 친구보다 적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친구를 가까이 하되 적을 더 가까이 하라는 얘기는 적어도 친구는 2순위로 적 2부로 밀어내라는 얘기일 테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적을 더 가까이 해서 관찰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고 친다면 그 사람 주위에는 더 이상 친구가 남아나지 않고 오로지 적으로만 둘러싸여 있겠죠. 그렇게 적을 죽이고 나면 또 다른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위를 둘러싸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적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마이클은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피해망상증 같은 생각으로 완벽하게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서 계속 숙청해 나가는 그런 지옥에 빠진 인물이다. 그런 반복의 형벌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대부2의 사실상 첫 장면에 해당하는 장면이 너무나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초반에 이제 오래전에 9살 때의 비토 콜레오네 얘기가 잠깐 나오긴 하는데요. 그 장면을 제외하고 얘기한다면 사실상 첫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주 긴 장면인데 대부 1과 일부러 같은 구조를 갖고 왔던 그런 설정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 1편이 딸의 결혼식에, 사실은 딸의 결혼식도 치르면서 내부의 틈틈이 자기한테 들어온 어떤 청탁이나 이런 일들을 처리하면서 어둠 속에서 어두운 일들을 해결하게 되는 그런 비토 콜레오네를 보여주는 게 장대한 시작이었었죠.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아니라 아들이 이제 처음으로 그 성찬식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고, 그것을 이제 종교적으로 기념해서 바깥에서 야외 파티 같은 것을 하는 장면으로 사실상 똑같이 변주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나 이 1편에서 비토 콜레오네가 그랬던 것처럼 2편에서는 마이클이 또 역시 실내에서 뭔가 거래들을 하고 있습니다. 5초 안에 TV 셋톱박스를 찾아보세요. 5, 4, 3, 2, 1. 정답은 TV 뒤. 감쪽같이 숨어있죠? 선 없이 더 깔끔하게, 어디서든 자유롭게. SK 브로드밴드의 초소형 셋톱박스 스마트 3 미니. 지금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과 BTV를 신규 가입하면 이동식 TV까지 무료. 이것이 바로 BTV 무빙.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사실은 대부2의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스토리를 일목요연하게 말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이 복잡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마이클이 자기의 사업을 뉴욕에서 네바다로 옮겨서 카지노를 갖고 있는 호텔을 인수하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영양가 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호텔을 강제로라도 뺏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클릭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클릭먼이라는 사람부터 강제로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클릭먼의 배후에 하이먼 로스라는 어떤 유대계 마피아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이먼 로스와 결탁을 해서 내가 이 클릭먼이라는 사람을 내쫓아도 그가 따로 이견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받아냄으로 인해서 이후에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마이클의 시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이먼 로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마이클을 받아들이면서 같이 함께 동업자의 관계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이클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의 동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온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 그린이라는 영화의 후반부에서 안경에 눈에 총알
사망을 맞아서 죽는 사람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이먼 로스는 마이클을 속이고 마치 동업하는 척 그를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시도한 것이 과연 하이먼 로스 쪽인지,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같은 패밀리에서 자라왔다고 생각하는 아저씨라고 말을 하는 그런 펜탄젤리라는 사람인지를 헷갈리게 되죠. 이 양자 사이에서 과연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하이먼 로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 두 번째는 하이먼 로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의 둘째 형인 프레도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로부터 이어지는 피비린내는 복속이 종반부에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래하면서 모두 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네 건의 일들은 사실상 한 가지 일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클릭먼을 내쫓고 그 호텔을 인수하려고 하면 네바다 측으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탈리아계 사람들이 굉장히 깔보고 마이클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기열이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 상원 의원이 처음에 찾아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마이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경멸에 가득 찬 표정으로 너는 뇌물이라 바치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일단 허가권을 따내기 위해서 20만 달러를 빨리 주고, 그 다음에 일정한 방식으로 나한테 계속 그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바쳐라 라고 노골적으로 상대를 경멸하는 말투를 사용하게 되죠. 이게 첫 번째였었고요. 두 번째로 조니 올라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조니 올라는 바로 하이먼 로스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찾아와서 하이먼 로스님께서 이 마이클 당신의 뜻에 반대하지 않고 동의한다라는 그 의견을 전달하면서 두 사람이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동생의 경우였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때까지 따돌림을 받고 있었던, 잔뜩 화가 나 있는,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는 콜레오네 패밀리의 반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펜탄젤리가 찾아오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펜탄젤리는 이제 뉴욕에서 로사토 형제하고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데, 이 로사토 형제는 또 하필이면 이 하이먼 로스랑 관계가 닿아 있는 사람이죠.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하이먼 로스랑 함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로사토 형제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또 로사토를 펜탄젤리가 자꾸 건드리게 되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마이클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마지막 계약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딱 하나, 자기의 여동생이 와서 나는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제 멀리란 남자를 데려오게 되는데, 그 결혼에 반대하면서 마이클이 얘기하게 되죠.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건은 모두 다 무엇에 관련되어 있냐면 하이먼 로스랑 협업을 하고 싶어하는 마이클의 마음이죠. 근데 하이먼 로스랑 협업을 하려고 하니까, 하이먼 로스는 이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계 갱스터 조직의 수장인 사람인 것인데, 바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화가 나게 된 펜탄젤리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너는 그러면 혈육을 버리고 유대인 놈한테 붙으려는 거냐? 이렇게 화를 내게 되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영화의 전체에서의 구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영화의 구도는 삼각구도를 가지고 있고, 중간에 마이클이 있고요. 한쪽에는 자기의 이탈리아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사실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 조직 내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해서 활동을 해온, 그렇지만 자기가 아버지 이후에 조직의 일부를 인수하게 된 펜탄젤리라는 사람이 있죠. 나머지 한쪽은 이전까지는 아무런 인연도 없고 이탈리아적인 정체성하고 관련이 없는 하이먼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자 사이에서 마이클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인데, 적어도 이 영화의 초반부에 마이클이 가려고 하는 바는 펜탄젤리가 아니라 하이먼 로스 쪽이었다는 것이죠. 이 영화의 중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톰 헤이건이라는 자기 이제 형처럼 모시는 사람이 있죠. 그 헤이건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사실은 내 부하들도 나랑 마찬가지야. 부하들도 전부 다 사실은 다 사업자 같은 사람들이라서 그들도 사업의 눈으로 나한테 충성을 바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사실은 비토 콜레오네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아들의 생각입니다. 마이클에 와서 마이클은 이제 자기가 비즈니스맨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탈리아 정체성이나 또는 이탈리아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산다는 개념 자체가 마이클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펜탄젤리라는 이탈리아 쪽의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먼 로스라는 유대계 갱을 택혀도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비즈니스이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탈이 나는 이야기거든요. 마이클은 중반에 쿠바에 갔을 때도 사실은 쿠바 정부의, 부패한 정부의 협력을 얻어서 거기서 사업을 벌여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200만 달러라는 돈을 최후까지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지 않죠. 그 이유가 자기가 보기에는 반군이 이길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한테 사업에서 결정적으로 이익을 주는 사람은 반군이 아니고 부패한 정부입니다. 그 정부랑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냉철하게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반군이 이길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클이 어떤 사람인지를 초반에 이런 설정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 펜탄젤리와 하이먼 로스 사이에 있는 마이클의 위치는 굉장히 흥미롭죠. 더군다나 펜탄젤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이제 초중반에 보면 찾아가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집에 원래 살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비토 콜레오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런 집이죠. 근데 비토 콜레오네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구역의 일부분을 승계한 사람이 바로 1편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게 바로 클레멘자죠. 근데 클레멘자는 1부와 끝과 2부 사이에서 죽은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사실은 클레멘자 배우가 2부에 출연하게 되면서, 2편에 출연하게 되면서 거액의 출연료를 불렀는데요.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출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으로 처리한 게 되어 있는 스토리상의 변형인데,
뭐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찌됐건 클레멘자가 다시 죽고 나니까 클레멘자가 살던 집을 이번에는 펜탄젤리한테 넘겨주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펜탄젤리는 마이클의 아버지인 비토 콜레오네의 가치를 승계한 사람이라고 극중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펜탄젤리한테 등을 돌리고 하이먼 로스 쪽과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마이클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극중에서 후반부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대한 미국 속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중에서 이제 리 스트라스버그라는 이제 뭐 미국에서는 사실은 연기 선생의 대명사 같은 그런 배우라고 할 수 있겠죠. 말론 브랜도도 리 스트라스버그한테 배웠으니까. 근데 리 스트라스버그가 탁월하게 연기한 이 하이먼 로스라는 사람은 냉철한 사람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을 움직였던 결정적인 작동 원리는 사실은 정서적인 복수감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친동생 같았던 그런 모 그린을 죽인 사람이 마이클이니까 마이클과 사업하는 척 마이클을 죽이려고 한 것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인물은 냉철하게 비즈니스맨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건데, 오히려 그렇게 보였던 마이클은 사실상 굉장히 냉철하게 자기의 이익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판단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장대한 피비린내 나는 어떤 그런 냉정한 그런 사륙 속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 마지막에 연달아서 자기 인물들을 다 죽이는 과정이 영화의 후반부에 너무나 끔찍하고도 또 너무나 훌륭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죠. 자기 형인 프레도를 죽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했던 두 명의 사람, 펜탄젤리와 하이먼 로스를 모두 죽이게 됩니다. 펜탄젤리를 죽이는 것은 펜탄젤리가 경찰에 협조를 했고, 또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죽을 위기가 있을 때 하이먼 로스에게도 이 마이클에 반해서 이익이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 이런 측면에서 모두를 죽일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사실은 마이클은 이들 모두를 다 죽일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이성적인 사람은 아마 톰 헤이건일 텐데, 헤이건도 그런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다 죽이는 게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말을 하지만 마이클은 강행합니다. 왜 죽일 이유가 없는가? 일단 프레도는 더 이상 이 상황 속에서 마이클에게 해코지를 할 만한 위인이 아닙니다. 너무나 겁이 많은 사람이고 동생한테 완전히 쫄아있고 자기는 죽을 목숨이라고 생각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동생인 마이클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일이 이렇게까지 된 상황 속에서 프레도를 죽일 이유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형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펜탄젤리는 이미 FBI의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있고 죽이기도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펜탄젤리는 마지막에서 배신하게 된 과정이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사실은 그 이후의 정황을 보면 마이클에 맞서서 싸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이먼 로스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끈이 떨어져서 미국에 들어오면 체포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다가 유대계 사람이니까 안 받아줘서 아르헨티나로 갔다가 거기서도 안 받아줘서 결국 미국으로 돌아와서 체포되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의 죄 때문에 감옥에서 썩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굳이 마치 케네디를 죽였던 이 오스왈드가 실제로 텔레비전에서 생방송되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공공장소에서 피살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다가 죽는 장면이 영화 속에 등장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무리를 일으켜서라도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도 기어이 이 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인데, 감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어려운 일들인데 이 세 명은 사실상 영화의 후반부에 이르면 죽일 필요가 없는데 죽인다는 거죠. 왜냐? 마이클은 그런데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주변에 끊임없이 적을 가까이 했다가 죽이는 스타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전락해 버린, 도덕적으로 혹은 영혼의 전락이라는 입장에서 그런 마이클의 어떤 바닥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차갑고도 참교담하게 영화가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죠.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영화 속에서 보면 관계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아내 케이를 내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내 케이는 남편에게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이제 멀어지고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를 유산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유산이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 아이를, 뱃속에 있는 아이를 없앴던 것이죠. 거기서 이제 격분해서 마이클이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때리는 장면까지 극중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K가 뱃속에 있던 아이를 없앴던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차피 마이클처럼 자랄 것이니까 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남편에 대한 절망 때문에 미래의 생명을 스스로 없애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는 태어난 몇 번째 아이일까? 세 번째 아이입니다. 마이클은 몇 번째 아이일까? 세 번째 아이죠. 영화에서는 그렇게 짜여져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없앤다는 것은 그렇게 영혼을 잃고 전락해가는 마이클에 대한 절망 속에서 그에게 경고를 하거나 그에게 반대해서 외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K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측면에서 두 사람의 결별이 사실상 관계의 죽음으로 영화에서 가장 처연하게 쳐다보는, 아이한테 마지막 키스를 받고 싶어서 문간에 서 있는 그 자기의 아내 앞에서 문을 그대로 닫아버리고 돌아서는 마이클의 냉정함으로 영화에서는 차갑게 묘사가 되고 있죠. 프레도가 죽는 장면도 정말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죠. 이 보트에서 죽는 장면이나 언제나 이제 보트에서 지시한 대로 알이 같이 보트를 타고 나가서 뒤에서 아마 죽일 것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그렇게 지시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저택 옆에 있는 보트하우스에서 레이크 타워라는 지역이죠. 거기서 보트하우스에서 멀리 쳐다보면서 자기 형인 프레도를 죽이는 총소리가 이제나나 저제나나라고 생각하면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멀리 쳐다보는 롱쇼트의 마이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 상황에서 총소리가 바깥에서 들리게 되면 멀리 찍히게 되는 창 너머의 마이클이 고개를 푹 수그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그나마 최후의 양심이나 어떤 그런 영혼의 어떤 흔적 같은 것일 텐데요. 어찌됐건 이 인물이 그렇게 보여주는 장면, 더군다나 프레드를 죽이기 전에 그 장면을 기다릴 때 일부러 아마 강풍기를 사용했겠죠. 그렇게 해서 바닥에 있는 낙엽들이 막 쓸려가는 어떤 바닥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낙엽은 호수 쪽으로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이클이 기다리고 있는 저택 쪽으로 낙엽들이 쓸려가는 모습을 영화가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영혼의 상태 같은 것을 사실상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프레도가 죽는 일련의 장면들은 이제 굉장히 슬프고도 또 끔찍하고도 이런 장면으로 영화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멋지게 묘사가 된 것이 아닌가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프레도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총을 맞아 죽게 되는데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겠죠. 이 자기의 조카였던 앤서니를 함께 태우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리노에 가야 된다고 앤서니를 내리게 하는 순간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했던 것은 어린 시절에 같이 낚시를 했을 때 자기만 통했던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할 때마다 고기 한 마리씩 낚아서 자기가 결국은 그날의 최고의 어떤 승리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을 놓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영화에 등장하죠. 그 기도에서 내용은 은혜로운 성모 마리아여라고 기도를 하고 또 성모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그러니까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도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기도를 하죠. 근데 영화에서 바로 비유되는 것은 그 성모 마리아한테 K가 비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K는 태중에 있는 아이를 없앤 상태죠. 그렇게 본다면 태중에 있는 예수에게 축복을 기원하면서 기도를 하는 프레도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지를 사실상 기도 내용으로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엔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정말 탁월한 엔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다 해치웠습니다. 그 대가로 자기는 안전해졌는데 안전해진 자기의 주변을 돌려보니까 자기밖에 없죠. 혼자 남은 그 마이클이 생각에 잠겨서 두 가지를 떠올리는 어떤 그런 회상 장면이 영화의 엔딩 장면입니다. 프레도까지 죽인 상황에서 그가 떠올리는 두 가지의 과거 장면은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 길게 나오는 장면은 1941년도 12월 7일 날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이 날짜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날 진주만을 일본이 공습을 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그 파티가 열렸기 때문이죠. 극 중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파티를 열게 되면서 가족들끼리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은 아버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좀 늦는 것 같고 그럼 가족들이 모여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오는 순간 서프라이즈 하면서 아버지를 반기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죠. 상을 잘 차려놨고 그날 또 이제 소니는 자기 친구를 데려왔는데 카를로라는 친구를 데려옵니다. 근데 그 당시엔 몰랐지만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포니와 카를로가 사귀면서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이제 대부 1편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건 그렇게 카를로가 오게 되고 가족들끼리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하고 모두가 다 둘러앉은 그런 가족 자리죠. 근데 거기서 진주만 공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소니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가족적인 가치와 국가적인 가치, 다시 말하면 애국심과 가족의 사이에서 충돌이 나는 어떤 대화들을 하게 되죠. 소니 입장에서는 아니 가족을 버리고 국가를 향해서 몸을 던지는 그런 자기를 헌신하는 전쟁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마이클이 Well, if you don't feel like that, why don't you just quit college and go to join the army? I did. I enlisted in the Marines. 자기의 비밀을 불쑥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나머지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죠. 왜냐하면 가장 애지중지 어떻게 보면 조직의 어떤 그런 위험으로부터도 벗어나도록 그렇게 키웠던 그런 마이클이 가족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해병대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분노가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이클은 태연하게 대꾸를 합니다. 결국은 나의 미래이고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대화 속에서 많은 것들이 느껴지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황당해하면서 마이클을 꼬중할 때 단 한 사람만 그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악수의 손을 내민 사람이 있습니다. That's well, Mike. Congratulations. That's right, encouraging.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직전에 보았던 프레도와 관련된 형을 죽였던 그런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프레도를 자기가 죽인 상황에서 그때 그 형이 내가 그 참전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날 나를 지지하면서 손을 내밀었던 유일한 형이었지라는 걸 떠올렸을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결정을 할 때 이 가족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집안에서 가족한테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참전을 해서 국가적인 가치를 가족적인 가치보다 우위에 두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애국심이 가족에 보다 중요하다라고 보는 선택을 했다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그 참전한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2차 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누구를 향해서 싸웠냐면 일본을 향해서 싸웠고 독일을 향해서 싸웠고 그리고 이탈리아를 향해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다면 이탈리아와 맞서서 싸우는 전쟁에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참전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마이클이 마지막에 하는 판단은 사실은 이 가족이 항상 내세웠던 가족적인 가치랑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결정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본다면 이 데브2의 이야기는 가족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가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하나는 돈 콜레온의 가족, 말 그대로 그 혈육적인 가족일 것이고 또 하나는 패밀리라고 부르는 범죄 조직이죠. 범죄 조직에서 가족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면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범죄 조직의 수장으로서 혹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그가 이 두 개의 패밀리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상 데브2의 이야기, 가족 파멸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 장면에서 비토 콜레오네는 가족이 망가진 채 혼자 도망쳐서 가족을 일구면서 끝납니다. 하지만 현재 장면에서 그는 다들 모였을 때 그 성찬식 때 파티를 하면서 서로 건배를 하면서 심지어는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100년 동안 우리 가족에게 영광이 있기를 이라는 어떤 의미를 담은 이탈리아어로 건배사까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완벽하게 짜여진 것 같은 그런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화가 끝나게 되면 그 가족을 직접 죽이거나 떠나 보내거나 해서 결국은 남는 것은 자기 혼자만 남는, 그러니까 풍성한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가족이 와해되면서 고독하게 그 자신만을 남기게 되는 그런 정반대의 동선을 과거와 현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아버지가 오셔서 뒤늦게 가서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려고 할 때 그는 자리에 고스란히 앉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내세웠던 가치와 고집과 자기의 습성 때문에 결국 그는 혼자 남게 되는 것인데요. 이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서 사실은 많은 평자들이 이 장면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것은 맞고 그르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일 텐데 예전에 마이클이 얼마나 순수하고 이런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제 보통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은 자기 형까지 죽이게 된 상황 속에서 참담했던 나의 순수했던 과거를 대조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보통 이 마지막 엔딩 장면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런 뜻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냐면 어떻게 보면 마이클은 처음이나 끝이 사실상 같은 인물이었다. 다시 말하면 프레도까지 죽이게 된 상황 속에서 나는 예전에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마이클이 깨닫는 장면처럼 저한테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마지막 장면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있어서 훨씬 더 소수의 어떤 견해를 제가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장면에서 그가 추구했던 어떤 것들, 습성 혹은 그런 것을 결행하는 어떤 방식,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마이클은 이미 이 모든 것이 패밀리 속에 들어오는, 이 조직 속에 들어오는 그런 행동을 하기 전부터 사실상 원래 그런 습성들을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영화가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준다, 혹은 그가 그렇게 떠올린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면에 이어서 두 번째 플래시백이 등장하죠. 디졸브 되는 것은 바로 어린 시절에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시칠리아를 갔다가 고향 마을을 떠나면서 그 먼 친척들한테 기차 너머로 떠나면서 막 손을 흔드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손을 잘 흔들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안으면서 손을 잡아주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을 이어서 이 두 가지 플래시백이 붙어 있다는 뜻은 자기가 예전에도 그랬다는 걸 스스로도 깨닫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기랑 굉장히 달랐다라는 것을 떠올리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플래시백 이후에 마지막으로 남겨지는 것은 결국 혼자 우두커니 의자에 앉아서 그를 향해서 달리인을 하는, 그래서 얼굴 가득 수심이나 아니면 생각에 상념에 잡혀있는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면서 끝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혼자죠.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렸던 작품 데브2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설치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주말도 가능, 야간도 가능, 오늘도 가능.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365 설치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